안녕하세요, 김은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재밌는 청소년 소설을 들고 왔어요. 정은선 작가님의 밀레니얼 칠드런입니다. 이 책은 제8회 블루픽션상 수상작이에요. 굉장히 흡입력 있고 재밌거든요. 제가 교실에 들어갈 때 책바구니를 들고 갈 때가 있어요. 큰 거 2개를 들고 가서 각각 다른 책이 가득 채워져 있고요. 아이들한테 읽고 싶은 책을 읽으라고 해요. 주로 진로 시간이나 자율 시간 이럴 때. 그러면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책을 막 이렇게 보는데, 이 책만큼은요, 이 책을 고른 아이들이 항상 뭐라고 하냐면, 저 이 책 이 시간 끝나고도 읽을 테니까 빌려주세요. 손에서 책을 못 놓겠어요. 그러면서 수업 시간이 다 끝난 다음에도 계속 읽고 그날 다 돌려줘요. 그 정도로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특히 남자아이들이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책 주인공부터 이 학교가 남학교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약간 남학생들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으면 재식 문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문화가 많이 드러나 있어서 남학생들 중에 혹시 소설 좀 읽기 어려워한다, 이런 친구들도 이 책만큼은 엄청 빨리 재밌게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책의 결말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하러 찾아와요. 이 책 결말이 좀 이러이러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저랑 막 즐겁게 얘기를 하죠. 한번 책 읽기 힘들어하는 친구들한테 또 권해주고 싶습니다. 이 책은 배경이 좀 나와요. 프롤로그에 딱 한 장짜리 배경이 나오는데요. 앞으로 인류가 생명 연장의 꿈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한번 태어나잖아요. 안 죽어요. 돈만 있으면. 그래서 이제 생명의 불평등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인구가 너무 폭발하니까 이제 부자들만 자식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자식한테 높은 자식세를 물려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세금을 못 내니까 애를 낳으면 버리거나 몰래 숨어서 기르다가 뺏기는 거예요. 만약에 애를 몰래 기르다가 걸리면 부모는 감옥에 가고 애는 이제 보육시설로 옮겨지죠. 이런 게 이 책의 딱 한 장이 시작되는데요. 여기에 나온 세계관이 바로 유발 하라리의 호모데우스에 나와 있는 그런 세계관하고 비슷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고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 책에도 이제 인류의 역사가 기아, 질병, 전쟁 이런 거하고 싸워왔는데 이제는 다 해결한 거예요. 하다못해 이제는 옛날에 구약의 신에게 우리가 막 제물을 바치고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했는데 지금은 인공 강우가 비를 내려주잖아요. 이제 우리 과학기술은 구약의 신처럼 위대해졌다. 그러니 우리 인류는 이제 신성, 불멸, 영생에 도전하겠다. 이게 지금 이 책 앞부분에 담긴 내용입니다. 실제로 구글에서는요, 칼리코라는 자회사를 만들었대요. 이 회사의 설립 목표는 죽음 해결하기예요. 인간이 영원히 죽지 않는 거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글 벤처스에서는 총 자산 20억 중에 36%를 생명공학에 집중 투자하고 있답니다. 실제로 실리콘밸리의 많은 부자들이 나는 죽고 싶지 않다, 이제 죽음과 싸울 것이다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로 곧 다가올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들이 어쩌면 더 섬뜩하게 다가오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유전공학, 그다음에 생명공학, 나노공학 이래가지고 나노 로봇들이 내 심장 뭐 피도 이렇게 막 어디 다친 데 있으면 다 가서 막 고쳐주고, 그 다음에 웨어러블 로봇 같은 것도 개발돼서 어디 손 다치고 이러면 다 그걸로 다 증강이 되고 심장도 갈아 끼울 수 있고, 이러면 산술적으로 인간이 500살, 1000살 이렇게까지 사는 거죠. 사고만 안 당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시대가 조만간 온다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 이제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인 사람들이 그 생명공학적인 측면에서 불평등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가난한 부모들도 똑똑한 아이, 예쁜 아이 막 이런 애들을 낳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만약에 맞춤형 아이가 만약에 정말 상용화가 된다. 그럼 돈이 있는 사람들은 유전자 조작을 해서 자신들의 유전자를 가지면서도 가장을 가진 아이를 태어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주인공인 새벽이도 맞춤형 아이예요. 나는 인공자궁에서 태어났어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주인공인 새벽이는 부모인 부자인 부모 밑에서 큰 아동입니다. 그래서 외모도 뛰어나고요. 거기다가 엄청 똑똑해요. 교육까지 어떻게 받냐면 전 세계 크루즈를 타고 다니면서 문화를 통해서 언어를 배우고 뭐 그 나라 풍습을 배우고 이렇게 배우니까요. 정말 이 격차가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이호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호가 나중에 바깥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새벽이를 통해 듣고는 한마디 합니다. 정말 불평등하구나.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런 생명 연장의 꿈이 실현되고 부자들만 이런 혜택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불평등을 몸에 안고 태어날 수 있다는 문제를 이 두 가지 책에서 다 던져주고 있습니다. 많은 SF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창비 문학상을 받은 배미주 작가님의 싱커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부자들은 멀리서 봐도 한눈에 봐도 키도 크고 잘생기고 막 이렇게 귀티가 잘잘 흐르고 가난한 애들은 유전자 조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태어난 그대로 그냥 날 것 그대로 태어났다. 그래서 되게 꾀재재하다. 막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이런 표현이 이 두 가지 책에서 모두 섬뜩하게 다가오고 있어요. 이 책에서는요. 어떤 설정이 돼 있냐면 이 새벽이라는 아이는 등록아동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아주 비싼 자식세를 내고 얘를 금이야 오기야 길렀어요. 근데 어느 날 부모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가지고 있던 재산을 친척들이 다 빼간 거예요. 그리고 제 자식세 내야 되지 이러면서 아무도 본척만척해서 어쩔 수 없이 얘는 그런 비아이들이 모여있는 시설로 가게 됩니다. 그 시설이 바로 지금 현재의 고등학교라는 설정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여기를 가서 봤더니 두 가지 부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파가 두 개로 딱 나눠 있어요. 하나는 넘버즈라고 태어날 때부터 버림받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는 이름이 없고 끝자리 숫자로 불려요. 25, 70 막 이렇게 불리고요. 이쪽은 이름이 있어요. 부모 사랑을 받고 자랐지만 결국은 발각이 돼가지고 그냥 집안이 그냥 풍비박산 나고 부모는 감옥 가고 얘네는 여기 끌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뭐 노아 뭐 이런 애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얘네 둘은 사이가 엄청 안 좋아요. 그러고 있고 얘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작가님의 탁월한 점은 뭐냐면 원래 SF는 현실의 문제를 가장 잘 그럴듯하게 보여주는 그릇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철학적인 걸 이렇게 싹 담아주는데 실에 있는 고등학교의 모습을 작품 속에서 은유적으로 싹 드러내요. 그래서 기숙사가 두 개가 있거든요. 이쪽 동은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자는 기숙사. 이쪽은 4등급부터 9등급까지 자는 기숙사. 그래서 성적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얘기가 딱 나와요. 근데 이게 소설 속 이야기고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약간 현실하고 막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등인 아이는 혼자 독실을 쓰고요. 아이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어요. 막 이 아이들 데려다가 자기 청소도 시킬 수 있고 2등급인 아이는 2인실을 쓰고요. 3인실은 또 시설은 좀 더 떨어지지만 얘네보단 나아요. 여기는 그냥 감옥이에요. 그런 9등급으로 나눈다. 그런 다음에 정말 충격적인 설정이 뭐였냐면 이성적으로 계속 성적을 산출한 다음에요. 19살이 되면 시험을 보는 거예요. 수능이죠. 그 하루에 결정이 되는데 그 수능하고 내신하고 생활점수. 그래서 얘네 발목에 전자발찌 같은 걸 차고 있는데 이 전자발찌에 만약에 욕을 한다거나 뭐 수업 시간에 지각을 했다거나 아이들을 엄청 통제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점수가 깎이면 자기 점수가 깎이는 거예요. 이 세 점수를 합쳐서 등급을 매기고 최상위 계층 한테만 성인권이 주어져요. 한마디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대학을 갈 수 있는 권리와 그 다음에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고요. 최상위 계층이 아닌 애들 있잖아요. 그게 뭐 1등급이어도 1등급부터 9등급까지 그 아이들은요 정말 놀라운 설정이 있어요. 이 얘기 해주면 아이들이 다 깜짝 놀래요. 거세를 합니다. 여기는 자른다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못 갖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열등 유전자이기 때문에 이 인구가 넘쳐나는 그런 사회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어. 그러면 얘네가 폭동을 일으키는 게 맞잖아요. 왜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닌데 왜 당신들처럼 이미 기득권을 가진 사람만 영원히 잘 살고 영원히 전문직을 갖고 있고 우리에게는 젊은 세대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느냐. 이게 요즘에 나타나는 세대 갈등일 수도 있죠. 요즘은 정말로 수명이 연장돼서 그런 전문직들 있죠. 뭐 의사나 변호사 이런 분들이 은퇴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새로운 그 세대에게 기회가 돌아가지 않는 거죠. 원래 숙련된 사람들에게 기회가 많이 돌아가는데 사회 초년생들은 숙련될 기회조차 가지 않는 거예요. 아무튼 이 젊은 세대들이 폭동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 책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철저하게 이 아이들을 1등급에서 9등급까지 나누고 한 달에 한 번 시험을 봐서 막 옮기는 거예요. 일로. 계급이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게.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속에 내면화를 시키는 거예요.
경쟁의 내면화를 시켜서 만약에 내가 9등급을 받으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이렇게밖에 못 살고 나는 거세당하는 거야. 난 자식을 낳을 수도 없고 대학을 갈 수도 없고 좋은 직장을 다닐 수도 없는 거야 라고 본인 잘못으로 인정하게끔 만드는 게 이 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읽었을 때 굉장히 납득이 됐어요. 그리고 이 작가님이 굉장히 지금 현재의 입시제도나 어떤 그런 사회 문제를 잘 집어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저는 학벌 사회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 대학이 아이들을 탁 선발하고 나머지 대학은 그냥 눈치 보고 있고, 그런데 그들만 기득권을 풀어줘도 우리나라가 행복해질 텐데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근데 그들이 결코 풀어줄 것 같지 않죠. 너무나 많은 게 걸려 있어요. 사교육 시장, 4조 원 막 이런 것도 걸려 있고, 그렇게 사교육 받고 높은 대학 간 애들이 결국은 걔네가 다음에 또 사교육 또 강사가 돼서도 먹고 살고, 이게 너무나 이게 공고히 이게 결합이 돼 있어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마음속에 지금 어떤 걸 심어주고 있냐면요, 비정규직이 되고 힘들게 사는 게 너희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해서 그래 라는 거를 계속 주입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함께 보았으면 좋을 책이 어떤 책이냐면요, 오찬호님이 쓰신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이 책이 바로 이 논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별을 당하는 것은 정당하고, 너희가 노력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사는 건 당연하고, 내가 노력을 했으니까 내가 승자가 돼서 가져가는 건 당연하다. 이 논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만에 개천에서 용나면 안 된다. 이 책도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이제 새벽이가 처음에 딱 가자마자 시험을 딱 쳤는데 얘는 공부를 안 해도 유전자 자체가 뛰어나잖아요. 그리고 이런 정도의 공부는 너무 우스운 거예요, 얘한테. 바로 전교 1등을 해버려요. 성취도도 엄청 높고. 그때까지 유일하게 전교 1등을 했던 이호라는 아이는 충격을 받아요. 얘는 유일한 꿈이 뭐냐면 최상위권이 돼서 부모를 찾아가서 나를 지우지 않고 놔줘서 고마워요. 저는 제 능력으로 살아남았어요. 하는데 얘가 태어날 때부터 다른 얘를 보고 열등감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자살을 하거든요. 근데 그 자살을 경험하고 나서 새벽이가 어떤 결심을 하게 되냐면, 이건 뭔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당하다. 왜 우리들끼리 경쟁을 시키지? 라고 하면서 이제 이 넘버즈 측에 있는 깡패 있죠? 완전히 두목. 걔한테 찾아가서, 걔가 악어인데 악어한테 찾아가서 날 도와달라고 학교를 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악어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널 어떻게 믿고? 넌 어차피 최상위권 될 거잖아. 넌 기득권자가 될 거잖아. 가만히 있어도. 내가 뭘 널 믿고 도와줘? 너가 전과목 0점을 받으면 뭐 할까? 그래서 얘는, 새벽이는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나 하나 눈 딱 감고 이게 부당하든지 말든지 3년만 잘 견디면 자기는 다시 성인권을 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최상위권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거세를 당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내가 지금 모두를 살리고자 0점을 받아버리면 최상위권이 못 되고 거세도 당하고 난 영원히 여기서 일자리도 얻게 되지 못하는 그런 3포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이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게 바로 이 책에 던지는 질문이에요. 이 뒷얘기는 책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에서 가장 우리나라 현실과 주제의식을 잘 드러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작품의 절정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책을 읽는다고 해서 이 작품의 스포일러가 될 것 같지는 않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235페이지인데요.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엄청 많이 울었어요. 중고등학생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어른으로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읽어드릴게요. 235쪽. 저희는 학교에 갇힌 채 하루 15시간 이상 수업을 받습니다. 학습 이외에 다른 것에 흥미를 갖는 것은 금지되며 목장, 두발, 이성교제 등 스스로에 대한 신체 결정권도 없습니다. 거부하면 체벌을 받습니다. 교실은 성적에 따라 카스트 제도처럼 나뉘는데 시험 점수로만 평가받기 때문에 색다른 재능을 가진 학생들은 자신을 열등생으로 여기며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성적이 낮으면 노예처럼 모멸당할 뿐만 아니라 장차, 결혼, 출산, 투표 등의 권리를 빼앗겨 2등 시민으로 살게 됩니다. 네, 맞아요. 여기 설정은 투표권도 없다는 설정이 나오거든요. 요즘에 그 3포 세대라고 하는 그런 설정하고도 너무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싫으면 1등을 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마음을 열지 못한 채 주변의 모두를 적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 끔찍한 상황을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학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피와 살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말이 제발 저희를 살려주세요. 이 부분은요 정말 이 작품의 일부일 뿐이에요. 아까 제가 던졌던 그 질문 이외에도 막 정말 심장이 쫄깃한 수많은 사건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펼쳐지거든요. 굉장히 서사가 탄탄해요. 그러니까 한번 이 작품에 흥미가 가신다면 읽어보시고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에 대해서 또 미래 사회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또 어떤 영화가 생각나냐면 헝거게임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헝거게임은 12구역 아이들을 2명씩 뽑아서 24명이 1등만 한 명 살아남고 다 서로 죽여야 되는 싸움이거든요. 근데 그때 그거를 주최한 지배층의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이걸 통해 우리가 주고 싶은 것은 희망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최상위층만 가질 수 있는 희망,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1등이 되면 가질 수 있는 그 희망. 그 희망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아이들을 이렇게 다 힘들게 내몰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정말 재밌지만 읽고 나면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책이죠. 한번 읽고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특히 이제 결말에 대해서 저는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봤거든요. 한번 꼭 읽어보시고 나는 결말이 이랬다, 또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아쉬운 점, 또 재밌었던 점이 있었으면 재밌었던 점, 저처럼 감명받았던 점이 있으면 감명받았던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서로 여기서 독서토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밀레니엄 신드롬 읽어봤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